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숨진 전 민정비서관실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분의 명예나 또 공무원으로서의 훌륭했던 점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숨진 수사관에 대해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법무부가 특별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10일로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당은 다음 달인 11일 신임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대치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북한이 연말 협상 시한을 언급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일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크리스마스 전후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 어린이집 여아 성폭력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내사에 착수했고 어제 가해 행동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복지부 장관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 채점 결과 국어는 지난해보다 쉬웠지만 수학은 가, 나형 모두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개인별 수능 성적은 내일 오전 9시에 제공됩니다. 평가원은 시스템 오류로 본인 성적을 사전에 확인했던 수험생들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영동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로 멈춰있던 화물차를 승합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나선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 수사에 연일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한 데 이어서 법무부에 특별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자신의 밑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정윤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이 숨진 검찰 수사관 빈소를 찾았습니다. 숨진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일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유족은 백 전 비서관을 붙잡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15분 정도 머물다가 별다른 말 없이 빈소를 떠났습니다. 내려보냈나요, 특감반원? 고인 수사 관련 최근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비슷한 시각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과 함께 빈소를 찾았는데 고인에 대한 청와대 압력은 없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고인에게 어떤 압박을 했다라는 것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고인은 울산시장 의혹과 전혀 관련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듭 강조한 뒤 검찰과 언론을 향해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도 검찰을 향해 날을 바짝 세웠습니다.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수사는 함흥차사고 청와대 관련 사건은 별건 수사, 표적 수사한다며 검찰 수사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에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 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에 이어 여권 대 검찰의 제2라운드 갈등이 본격화한 모습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그럼 바로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검찰이 어제 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그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그걸 두고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공개 발언은 김조원 민정수석이 했습니다. 앞서 보신 수사관 빈소 발언 중에 나왔는데 먼저 잠시 들어보시죠. 유족들께서 방금 제게 부탁한 것은 고인이 남긴 유품이 빨리 오늘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족의 말을 빌리기는 했지만 청와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말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는 증거인멸 시도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 검찰이 포렌식을 한다는 건 증거 능력을 만드는 작업인데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발언인 셈입니다.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이번 압수수색 어떻게 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례적이란 보도들 나오지 않았냐, 더 말 보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얼마 전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이어서 여권과 검찰이 또다시 부딪히는 양상인데 청와대와 여당이 이렇게 검찰에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나요? 네, 오늘 고민정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사실상 검찰을 그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인 것뿐인데 마치 정권 전체가 부도덕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검찰의 별건 수사가 있다. 이런 의심과 주장도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반발,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반발하는 목소리도 오늘 있었는데 그 내용도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당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3대 친문농단 게이트로 명명을 하고 대통령이 해명하라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과 함께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당당하다면 검찰이나 언론 겁박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가리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정유미 기자 이야기 들으신 대로 검찰은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거기에 자기들도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작업 과정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휴대전화에서 나온 내용은 경찰에 알려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자신들이 조사 중인 A씨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데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례적인 요청이었지만 검찰은 경찰관 2명의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발부받았던 만큼 경찰은 포렌식 과정만 볼 수 있고 휴대전화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서초경찰서 김종철 서장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청와대 고위 간부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하는 대신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면서 검경의 신경전은 한층 날카로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김 서장은 해당 보도는 한마디로 소설이고 황당한 억측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공방은 검찰과 경찰을 넘어서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경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과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그 배경을 박원경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어제 서초경찰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경찰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유류품을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해가는 건 이례적이라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에 숨진 A씨에 대한 별건 수사 의혹까지 제기되자 검찰이 별건 수사 관련 사실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를 빨리 확보해갔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을 검경이 함께해야 한다며 경찰과 비슷한 입장에 섰습니다.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압수수색한 핸드폰에 대해 검경이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도 요구합니다. A씨 사망에
검찰이 별건 수사와 압박 수사 등으로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받았을 뿐이라며 별건 수사나 압박 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확보는 A씨 사망 경위 파악은 물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또 휴대전화를 제외한 유류품은 경찰에 모두 반환했다며 포렌식 과정을 마치는 대로 휴대전화도 유족에게 돌려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일주일 남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원내대표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대대적인 당직 인선에 이어서 오늘 원내 사령탑까지 교체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유준 기자입니다. 오는 10일 임기가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 거취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나 원내대표가 먼저 자리를 뜬 뒤 대표님께서 재신임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말씀들 조심.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결론은 임기 연장 없이 새 원내대표 뽑는다. 즉 나경원 교체입니다. 유임설이 돌던 나 원내대표의 교체 이유와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여러 가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경북 출신 삼선 강석호 의원이 가장 먼저 도전장을 던졌고 유기준, 주호영, 신상진, 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대적인 당직 인선에 이어 오늘 원내대표 교체까지 당내에선 친황체제 구축이란 쓴소리가 나옵니다. 황 대표는 읍참 마속이라고 했지만 결국 쓴소리했던 김세연 여의도 연구소장을 날리고 초재선 측권 의원들을 전진 배치한 데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고 또 홍준표 전 대표는 총선 준비를 해야 할 때인데 친위 세력 구축해 당 장악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밖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로 대여 투쟁에 나섰던 원내 사령탑 교체로 자유한국당 협상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이런 한국당을 향해서 민주당은 오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접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선거제 개정안부터 먼저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어림없는 소리라면서 총력 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 새벽엔 공수처 설치를 담은 검찰 개혁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되자 민주당의 압박 강도 더 높아졌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며 일종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진전시켰습니다. 오는 9일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부터 상정한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막으면 10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표결에 나서겠다는 계산입니다. 필리버스터 효력이 회기 종료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소수 야당이 찬성할 만한 선거법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225대 75로 돼 있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으로 바꾸고 50%인 비례의석 연동률도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막판 협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연동형 비례제는 수용할 수 없고 필리버스터는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제 노골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라고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선거 제안은 한국당이 양보하고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이 양보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불발에 그쳤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 시한은 올해 말까지라는 점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무력 시위에 나설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읽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북한이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명의의 담화에서 연말로 제시한 협상 시한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미국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으로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 즉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깨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같은 실질적 조치가 없다면 올해가 가기 전이라도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하지만 북미 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입장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은 혁명의 성지라는 백두산 자락에 삼지연군 건설공사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특별한 대미 메시지는 없었지만 북한 매체들은 자력갱생의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1심 단결과 자력 자강의 위력으로 용령이 나아가는 사회주의 조선의 대진군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북미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무력 시위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이미 새로운 길을 상당히 구체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해 무력을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과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배경이 뭘지 김정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만약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협의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자신과 김 위원장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여전히 백악관에 있었다면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선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친분을 강조하며 무력 사용 관련 발언을 자제해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고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로켓을 쏘기 때문에 로켓맨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말 협상 시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세법을 요구하는 북한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사이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그 내용을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한 말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발달 과정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냥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네, 이러자 경찰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럼 어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 게 옳을지 이 내용을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병원 소견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일 가능성을 높이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사건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10세 미만은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수사하기 어렵고 성남시청은 CCTV에 결정적인 장면이 없어서 판단을 유보했다는 겁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쉽게 말해서 혼미한 상태라고 해야 되나? 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피해자 부모는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현재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인권위에도 제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권한을 위해서 하는 거지 상대편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성폭력에 노출되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치료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진술 진실성은 어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이 표현하는 성폭력 암시 문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네스코 보고서는 성적 호기심이 4, 5세부터 나타나고 이때부터 성교육을 권장합니다. 특히 어린이들끼리의 장난 아니냐며 별거 아니라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당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가해 아동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응급하게 지금 평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는 것은 사건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정신적 회복은 물론 성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대학생이나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 행복주택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센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손영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학가 버스 정류장에 붙어있는 LH 행복주택 광고입니다. 두 사람의 SNS 메신저 대화 형식인데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부모님이 집을 얻어줄 것이니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되려 내가 더 부럽다며 반문합니다. 왜냐고 묻자 부모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니까라는 황당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이어 하단엔 행복주택 소개 문구가 이어집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에서 80%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광고를 한 취지는 부모 도움을 대신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있다는 걸 알리려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확산됐습니다. 흑수저 집안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게 그런 건데 기회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만을 이제 부럽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약간 이런 거를 더 가시화할 것 같아서 이런 광고판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논란이 확산되자 LH는 신중하지 못했던 광고 문구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의 광고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SBS 손형아입니다. 대형 병원의 VIP 병실에 2달 넘게 입원해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9월 어깨 수술을 위해서 입원한 지 78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호송 차량은 30여 분 만에 서울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구치소 앞에선 우리공화당 등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2달 넘게 VIP 병실에 지내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종합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재수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어깨 통증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구치소와 전문의 협의를 통해 통원 치료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일부 무죄를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리조트 시설이 허가와 다르게 불법 영업을 한다는 의혹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외부 시설까지 불법 투성이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리조트 조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정준호 씨 측은 시설의 경영과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불법 영업 의혹이 제기된 리조트 시설 입구 주차장입니다. 허가 면적보다 넓게 만든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춘천시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입로는 개발 허가 없이 아스팔트로 포장했고
리조트 시설 앞 수십 미터 길이의 높은 옹벽도 허가 없이 세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리조트 시설 측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하천 범람을 걱정하는 주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운 옹벽이라고 주장합니다. 비가 오면 해충들 때 올라갑니다. 되게 많이 위험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마을 주민 어르신들이 오셔서 수영장도 건축 허가 땐 없던 시설이었습니다. 건축허가 다른 데로 공사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의 필요한 부분 올라서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춘천시는 리조트 시설의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뿐 아니라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설을 조성하는 데 참여했다고 알려진 배우 정준호 씨 측은 공인으로서 주변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은 사과한다면서 자신은 리조트 인허가와 무관하고 경영이나 운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참여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앞선 사고로 도로에 멈춰 있던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합차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고 차 지붕은 아예 뜯겨나갔습니다. 경찰이 종잇장처럼 구겨진 차 안 곳곳을 살핍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화물차가 앞서가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뒤 튕겨나가면서 또 다른 화물차를 쳤고 차량 석 대가 뒤엉켰습니다. 피해 차량 2대는 즉시 갓길로 이동했지만 사고를 낸 화물차는 운전자만 빠져나온 채 1차로에 방치됐습니다. 그리고 약 5분 뒤 승합차 한 대가 1차로에 서 있던 화물차를 피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2차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40대 중반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평소에 이렇게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곳입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이 도로 1차로에 사고로 멈춰있던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시동이 걸리지 않아 사고 차량을 갓길로 옮기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반드시 위험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트렁크를 연다거나 비상등을 켬으로써 위험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 후 안전 조치를 했는지 또 피해 승합차가 과속하진 않았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한 30대 가장이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 했다가 그 뒤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데 JTBC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생 4명이 원룸 건물 주차장으로 모여듭니다. 자리를 잡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지난 7월 원룸에 살던 30대 가장 A씨는 이들을 타일러 돌려보냈다고 말합니다. 담배 피우지 마라.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아이들이 뭐 죄송하다 그런 말은 일체 없었고. 그런데 이 일로 A씨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학생들은 이틀 뒤 다시 이곳 A씨의 집 앞으로 찾아와 집을 향해 담배꽁초와 화단에 돌까지 던지며 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화면엔 A씨의 주장처럼 담배꽁초와 돌을 던지는 학생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거나 어린 딸들과 A씨 아내만 있는 집 문 앞까지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한 겁니다. A씨는 아내가 넉 달이 지난 지금도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호소합니다. A씨와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도 않는데 초인종 소리를 듣고 계단에 발소리 같은 것만 나도 혹시나 우리 집에 찾아온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A씨는 가해 학생 4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10월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공사 중이던 건물 3층에서 벽돌이 떨어지면서 아래를 지나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낙하물 방지망 같은 안전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고우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갑자기 쓰러집니다.
길가엔 벽돌이 나뒹굴고 구급대가 달려와 남성을 실어갑니다. 그제 오후 3시 45분쯤 광주시 유동에서 66살 남성이 건물 3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건물 1층 상가 주인인 이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오는 길에 딱 그렇게 실어져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남자분이 머리를 딱 대고 있고 119 부르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당시 건물 3층에서는 창틀을 떼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벽돌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입니다. 건물 바로 옆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이지만 별다른 안전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작업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건지 판단은 사업주 몫입니다. 경찰은 리모델링 공사 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동남아 패키지 여행 갔다가 현지에서 추천하는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은 제품인지 찜찜할 때도 있는데 국내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서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베트남으로 패키지 여행을 갔던 김모 씨는 일정에 포함된 현지 쇼핑센터에서 건강식품 7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 덜컥 사긴 했지만 돌아온 뒤 정품이 아닌 것 같았고 반품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베트남 식약청에 가서 전혀 검색이 안 되고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데리고 간 쇼핑센터잖아요. 이게 정품이 아닌 제품을 알고 있냐고. 소비자원이 국내 여행사들의 동남아 패키지 여행 일정에 포함된 현지 쇼핑센터에서 판매하는 32개 상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노니가루 등 분말 3개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보다 최대 25배, 칼라만시 원액 1개에선 세균수가 45배나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벌꿀의 경우 기준의 27배가 넘는 HMF가 검출돼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MF 성분이 많이 검출이 된다는 것은 그 저장 기간이 오래됐거나 열에 노출되었거나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코타키나발루와 세부에선 국내에선 금지된 사람 태반 성분 등이 포함된 식품과 화장품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진주반지 금속 부분에선 국내 기준을 최대 263배 초과한 납과 12배를 초과한 니켈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파는 쇼핑센터에만 여행객을 안내하도록 여행협회에 권고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네, 사람 얼굴 모양의 이 토기 한번 보시지요. 귀여운 느낌의 마치 요즘에 이모티콘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5세기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경북 경산에서 발견됐습니다. 하나의 토기에 각각 다른 얼굴을 3가지나 표현한 건 처음이어서 학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TBC 정병훈 기자입니다. 금호강 지류인 청통천 주변 넓은 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나지막한 언덕에서 삼국시대 취락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서 5세기 전반 또는 그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독특한 모양의 토기가 완벽한 형태로 출토되었습니다. 높이 28cm가량의 사람 얼굴 모양을 했는데 윗부분엔 원통형으로 낮게 돌출된 구멍을 뚫었고 옆면에는 사람 얼굴 모양 3개를 같은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표현했습니다. 얼굴의 모양은 무표정한 듯 심각한 듯 말을 하는 듯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는데 귀 부분을 가운데로 두면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나 보기에 따라서는 얼굴 6개를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작의 기법이나 그다음에 형태, 그다음에 인면문이 새겨진 구멍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용적인 역할로서 본다면 연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뿔 모양 손잡이가 있고 바닥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시루도 함께 나왔는데 시루를 엎어놓고 얼굴 모양 토기를 얹으면 딱 맞아 함께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토기가 출토된 구덩이에서는 다수의 글자를 기록한 목재가 출토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처리와 함께 판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얼굴 모양 토기와 유적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정병훈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를 담당했던 안모 PD와 김모 총괄 PD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PD 등은 프로그램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연습생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순위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프로그램 4개 시즌 모두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수능 성적 발표하기 전에 300명 넘는 수험생이 미리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조회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문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방치돼 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당국은 자기 성적을 미리 확인한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성적표 사전 유출이 올해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력 시스템이 동일했다면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접속 기록을 살펴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유출 빌미를 제공한 성적 조회 시스템의 보안 허점은 수년 동안 노출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점검을 한 결과 해당 취약점은 상시적으로 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리상의 취약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성적표를 사전에 조회한 수험생 312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교육부 관계자가 업무 방해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물을지 살펴보겠다고 발언하자 보안 관리 실패를 학생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학생들 312명의 수험생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한 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평가원은 이미 지난해 중등 임용고사 채점 과정에서 보안 장소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한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 또 보안에 구멍이 뚫리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주 초보적인 해킹에 뚫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각종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일 같습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 15명의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수학은 지난해보다 매우 어려웠고 국어는 다소 쉬워졌지만 역대 난이도로는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입시학원들은 올해 문과는 수학이, 이과는 국어가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20대 청년 김용균 씨가 일터에서 숨진 뒤 올해도 산업 현장에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고 있을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이 나오지만 현장에선 그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게 한 이유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고 김용균 씨가 숨지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난 4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22개 권고안 중에 이행되고 있는 건 단 4개뿐, 그나마 부분적으로만 이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성 높은 화학물질 흡입을 막기 위한 특수 마스크 지급 같은 간단한 권고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700원짜리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마스크들을 다 지급한 후에 쓴 다음에 특급 마스크로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용두사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 10여 명이 연이어 숨지자 국민참여조사위가 꾸려졌습니다. 다단계의 하도급 원칙적 금지, 무리한 공정방지 등 5개 개선 방안이 제시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권고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건의된 내용이 하나도 현장에서 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고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올해 초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중대 사고 때마다 조사위가 꾸려지고 권고안이 나왔지만 달라진 건 없다는 게 노동자들 증언입니다. 김용균 사망 1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은 권고안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충실한 이행이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땅값이 40년 전보다 30배 가까이 올랐다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2년 만에 2천조 원 넘게 올랐다며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하는 공시지가는 실제 현실과 차이가 크다며 자체 조사를 토대로 추산한 현실화율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민간 보유 땅값은 지난 1979년 325조 원에서 지난해 9,489조 원으로 29배 넘게 뛰었습니다. 40년 동안 9,164조 원이 오른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2,054조 원이나 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평균 1,027조 원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아파트나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 왜 정부가 자꾸 집값이 안정화돼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며 분양가 인상이 집값 인상에 불을 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동별 핀셋 지정이 아닌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를 두고 자체적으로 산정한 현실화율의 근거가 모호하다며 계산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정쩡한 부동산 대책을 이어나가는 바람에 집값과 땅값이 급상승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2주 전 미국 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진전이 없는 우리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일 워싱턴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협상팀은 한국의 기여가 동맹국 가운데 최고라는 미국 의회의 평가를 인용해 맞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릴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 앞선 회의에선 우리 측의 5% 안팎 인상 고려와 미국의 500% 인상안이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협상팀이 SBS 보도로 확인된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내용을 가져다 국무부를 압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지만 평택기지건설처럼 한국의 분담 기여가 상당한 만큼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상하라고 미 행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우리 협상 대표는 미 의회에서도 무리라고 보는 미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SMA 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압박하러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Fighting for the American people. It has not been a fair situation for us because we pay far too much. 탄핵 여론을 잠재울 국내용 연말 선물이 필요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건데 급한 트럼프를 상대로 긴 호흡의 장기전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중동 이란의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으로 불과 사나흘 사이에 수백 명이 숨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란 정부가 그동안 인터넷을 끊어서 이런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지난달 15일 정부가 휘발유 값을 50% 전격 인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제난에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시위대는 주유소와 은행 등을 불태웠습니다. 이란 정부는 최정예 부대인 혁명 수비대까지 동원해 무자비한 진압에 들어갔습니다. کشور غیر مسلمان در همسایه ما نیستند. هم برخلاف مسلمانی هم برخلاف همسایگی این خواست‌ها را متاسفانه کردند. 헬기에서 조준 사격을 가하고 시위대 바로 앞에서 실탄 사격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총살 수준의 잔인한 진압과 인터넷 차단으로 전국적인 시위는 며칠 만에 진정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불과 사나흘 동안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고 부상자는 최소 2,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8년 이란 왕조 붕괴를 촉발한 정부군의 대학살 이후 최대 규모의 유혈 사태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주변 국가의 군사적 긴장도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로 이란의 민심까지 크게 동요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내부 결속을 외쳐온 이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내후 외환의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회장 후임에는 동생인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이 추대됐습니다. 올해 71살인 허창수 회장은 디지털 혁신 리더십을 갖춘 새 리더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퇴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창수 회장은 GS 명예회장으로 전경련 회장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